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 디자인, 비즈니스, 인문학, 패션, 무한대로 사고를 확장하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준비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요즘 같은 AI 시대에 컴퓨터는 점점 인간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다 보니 오히려 인간이지만 점점 컴퓨터처럼 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지만 기술 쪽을 좀 벗어나서 디자인, 비즈니스, 인문학, 패션 좀 다른 쪽의 영역의 것들을 좀 간접 경험하면서 좀 사고를 확장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사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외에도 디자인과 비즈니스 혹은 인문학, 패션 이런 것들을 토대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더불어서 단순히 이제 서비스 프로덕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결과물 혹은 나 자신을 결과물로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결론까지 한번 도달해 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 의자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의자는 1859년에 미하일 토넷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넘버 14이라고 하는 의자입니다.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의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오스트리아 같은 곳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카페에서 종종 이 의자를 만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의자는 최초로 증기를 통해 이렇게 나무를 구부리는 벤팅 우드 기술을 적용한 의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의자를 이렇게 마치 요즘 이케아에서 조립식으로 판매하듯이 최초로 조립하는 형태로 판매를 했던 의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36개의 의자를 한 박스에 담아서 한 박스를 이렇게 파는 또 이제 대량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의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기술 외에도 디자인,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잘 결합돼서 좋은 제품이 탄생한 좋은 예로 이제 들 수 있는데요. 기술 같은 경우는 최초로 나무를 휘는 밴딩 우드 기술이 적용되었고, 디자인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아주 단순하고 현대의 의자의 모양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한 박스에 36개의 의자를 담고 혹은 조립식으로 의자를 만드는 어떤 비즈니스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자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세 가지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제가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작성하는 노트입니다. 그날에 해야 될 일 혹은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오늘 스케줄, 그리고 내가 까먹지 않게 리마인드 해야 될 것들 혹은 스크럼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적는 노트인데요. 거기 왼쪽 상단에 보면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비즈니스 띵킹, 디자인 띵킹, 엔지니어링 띵킹을 기반으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기술과 비즈니스, 디자인은 정말 각기 너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세 가지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띵킹을 통해서, 혹은 디자인은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그리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띵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이라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고 비즈니스는 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 중에 뭐 AI AI를 테크놀로지죠. 그리고 디자인, 보이스 인터페이스를 사용성을 좋게끔 디자인한다든지 하고 또 이제 퍼스널 보이스 어시스턴트 이게 어떻게 보면 미션이자 비전인데 이런 세 가지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비즈니스를 통해 what, how, why 이런 어떤 생각들을 통해 하나의 프로덕트가 나오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기반 기술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라든지 페이스북 리서치 혹은 구글 AI 리서치 이런 데 접속하면 현재 이제 인큐베이팅 되고 있는 기반 기술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무르익으면 저희는 이제 응용 기술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디자인과 비즈니스를 입혀서 세상에 서비스를 내놓곤 합니다. 일단 테크놀로지는 잘 안다라는 가정하에 먼저 비즈니스 띵킹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띵킹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Why에 대한 답을 구할 때 굉장히 유용한데요. 일단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션과 비전입니다. 미션과 비전은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혹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중화입니다.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당신의 아이디어를 뭔가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할 때도 비즈니스 띵킹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먼저 첫 번째 미션과 비전입니다. 미션과 비전을 좀 살펴보려면 구글 벤처스라든지 엔젤.co 즉 투자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이런 데를 이제 사이트를 접속해서 확인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받는 회사들의 목록입니다. 여기서 되게 쉽게 우리가 이제 미션과 비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다시피 핀터레스트 밑에 Discover, Receive, Home Idea, something like that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있죠. 이것처럼 서비스 밑에 있는 디스크립션이 한 문장으로 이제 이 서비스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게 바로 미션과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그라고 하는 서비스를 한번 볼게요. Push your button, get your dog walked. 네, 버튼을 누르면 너의 개를 산책시켜 줄게. 이런 내용이죠. 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를 키우지만 강아지를 산책시켜 줄 수 있는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줘서 그분이 이제 대신 산책시켜 주는 서비스예요. 굉장히 명확하죠. 그래서 모든 서비스들은 이렇게 한 줄로 정의할 수 있는 미션 혹은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면 굉장히 서비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혹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게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하게 되면 일을 할 때도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대중화인데요. 아까 잠깐 의자를 보여드렸었는데 이 의자 같은 경우에도 비즈니스 전략적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제 만드는 의자라든지 혹은 36개의 의자를 하나의 박스로 묶어 판다든지 이런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자가 굉장히 널리 팔리는 의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대중화를 굉장히 잘하고 오늘 이제 인문학 관련된 부분을 좀 다루긴 할 건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떠올라야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스티브 잡스인데요. 이 사람이 거의 이 대중화에는 굉장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거는 이제 컴퓨터죠. 이분이 컴퓨터를 아주 싼 가격에 이제 대중화시켰죠. 혹은 스마트폰도 대중화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스티브 잡스가 이제 처음으로 아이폰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We're introducing three revolutionary products of this class. The first one 네, 세 가지 제품을 is a widescreen 소개한다고 합니다. touch controls. 그러면서 첫 번째로 아이팟을 이야기합니다.
The second is a 두 revolutionary. 번째는 핸드폰이죠. And the third is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세 번째는 인터넷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So, three thing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사실은 세 개가 하나의 디바이스라고 이제 반전을 주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요. iPhone.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프레젠테이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And here it is. 네, 정말 매력적인데요. 사실 뭐 스마트폰 외에도 스티브 잡스는 이 더글러스 앵글바트가 개발한 마우스, 이 당시에만 해도 300불, 400불 정도 아주 굉장히 고가였다고 하는데요. 이 마우스도 사실 대중화시킨 사람이기도 하죠. 그 밖에도 앱스토어 혹은 아이튠즈, 그래서 스토어 마켓도 처음으로 이제 대중화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띵킹 같은 경우에는 미션과 비전을 통해 가치를 정의하고 전략을 통해 대중화시킬 때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 경우에는 이제 관찰과 조사를 통해 사용성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서 어떻게 잘 서비스를 만드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친한 동기 2명과 함께 만들었던 호로록이라고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네, 서비스입니다. 요건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디자인 리서치 방법 중에 에서노그래피 리서치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족 지향적 관찰 기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한 그룹에 내가 속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경험들을 정리하고 아이디에이션 해서 네, 결과에 이제 도출하는 방법을 민족 지향적 관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시티, 즉 임직원들의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먹는 경험을 디자인하려고 했던 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내 식당에서 먹는 경우, 두 번째는 외식하는 경우, 세 번째는 사람들끼리 간단히 커피를 마시는 경우.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이 담겨져 있고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모르는 숨겨진 디자인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내 식당과 외식 커피 빈도가 사실 사내 식당을 주로 먹고 가끔씩 외식하거나 커피도 가끔씩 먹죠. 그래서 화면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사내 식당의 UI가 훨씬 더 커야 되고 외식 커피에 관련된 아이콘들은 좀 상대적으로 작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앱을 키게 되면 오늘의 메뉴만 보여줍니다. 99% 정도는 내일 메뉴보다는 오늘 메뉴를 궁금해서 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내일 메뉴도 볼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1%를 위해 99%의 사용자를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앱은 오늘의 메뉴만 보여줍니다. 또한 아침,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침에 키면 아침, 점심에 키면 점심, 저녁에 키면 저녁이 보여집니다. 물론 상단에 저 위에 보시면 런치 호로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점심에 점심 것만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이 숨어져 있습니다. 진짜 궁금한 사람들, 아침이 궁금한 사람들은 왠지 왼쪽으로 이제 스와이프하면 아침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인식을 줘서 자연스럽게 아침이 궁금한 사람들은 왼쪽으로 스와이프하게 하였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메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위에 따로 메뉴를 아침이라든지 런치 혹은 저녁 이거 전부 다 이제 글씨를 노출하지 않고 그 시간대에 글씨만 노출하는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 놓으면 좋아하는 메뉴가 맨 위로 오도록 그렇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 눈에 보이는 디자인들보다 훨씬 좋다. 꼭 좋은 디자인, 그러니까 제일 좋은 디자인은 사용자들이 눈치 못 채게 그만큼 잘 디자인되어 있는 디자인이야말로 진짜 좋다. 이런 내용을 좀 담았고요. 그래서 디자인 사고는 단순히 UI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용성을 관찰하고 분석할 때 좀 더 유용하고요.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 사용성을 높이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디자인 사고를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어포던스 디자인,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디자인의 컨셉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버튼 모양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버튼을 누르고 싶어 합니다. 혹은 뭐 스위치가 있으면 위아래로 플립하고 싶어 하고요. 뭐 넉이 있으면 로테이션 하고 싶어 합니다. 제일 좋은 예로 이 무지 스피커를 많이 예로 드는데요. 보시면 음악을 재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 줄을 밑으로 당기면 됩니다. 알려주지 않고 뭐 저게 이제 무슨 버튼이다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이 자연스럽게 당기게 유도하는 그런 디자인을 어포던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어포던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공공 디자인에도 많이 적용이 돼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공간에 사람들을 좀 앉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럴 때 뭐 의자라든지 혹은 이곳이 앉는 곳입니다라는 안내 표시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높이라든지 혹은 경사를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알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디자인은 거꾸로 사람을 이해하면 당연히 훨씬 더 좋게 잘 할 수 있겠죠. 인간을 이해할 때 좋은 학문, 바로 인문학, 문학사학, 철학이죠. 이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사실 조금 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문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인문학 같은 경우엔 커먼 센스, 어떻게 보면은 상식, 기본 상식을 만들어주는 혹은 이제 어떤 교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교양을 기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그 밖에도 인문학은 철학을 통해서 사고의 깊이, 테크놀로지 디자인 비즈니스 혹은 저런 교양의 깊이를 더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문학과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다들 이 마크는 아시죠? 네, 바로 스타벅스의 로고죠. 네,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사이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스타벅스의 그 핸드폰으로 미리 오더하는 기능을 사이렌 오더라고 부르죠. 여기에 사이렌이 거기서 온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렌은 호머라고 하는 분이 쓴 인류 최초의 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 특히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에요. 너무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바다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바다가 이제 그 배가 난파되는 일들이 발생해서 이 그 책에서는 자신을 묶어서 저렇게 갑판대에 묶어서 바다를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화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제 새 모양이지만 이게 추후에 그런 인어의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매력적인 커피 브랜드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문학적인 게 스타벅스에 담겨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스타벅스의 창업자 3명이 한 명은 영어교사, 한 명은 역사교사, 한 명은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인문학적인 게 잘 녹아들 수밖에 없겠죠. 특히 스타벅스의 1호점은 시애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항구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많이 소재로 삼아
이런 브랜딩을 했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의 이름도 마찬가지 1859년 미국 소설 모비딕의 커피광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스라고 합니다. 스타벅.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기업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인문학의 개념이 숨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다시 아까 인문학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스티브 잡스. 네, 스티브 잡스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먼저 볼 거예요. 도덕성, 커먼 센스 중에도 뭐 크리에이티브도 있고 뭐 리더십도 있을 거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있을 거고 도덕성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도덕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기술 단독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liberal arts, 저건 기초 교양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쪽에 common sense 혹은 뭐, 네, 이런 상식 혹은 이런 거랑도 좀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술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특히 얼마나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가를 알려면 요 인용구만한 게 없는데요. 본인이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먹는다면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다 맞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겠죠. 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한 걸로 이제 유명하죠. 근데 이 말은 아폴로의 신전에 나와 있던 말이고요. 사실은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결국 겸손한 마음인 거죠. 겸손해야만 자아성찰을 하고 이를 통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뭐 한 예로 겸손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너는 왜 그러니? 라는 말을 내가 누군가한테 한다고 할 때 속에 이런 말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혹은 내가 그렇게 신경 썼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내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내 잘못은 없고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서 이유를 찾는 거죠. 만약에 근데 겸손한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가 그렇구나. 즉 나의 행동에서 이유를 찾는 뭐 그런 게 되겠죠. 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는 인문학에서도 이제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런 도덕성은 자기 성찰을 이끌어내고 발전을 유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철학이 미치는 그 깊이를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 잠깐 나왔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가 한 말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분은 철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만물의 근원, 아르케가 이제 근원인데 이거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떤 만물의 근원을 찾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문답법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계속 질문을 통해 이런 근원 혹은 본질을 찾는 행위인 거예요. 인간의 근원은 무엇인가? 혹은 제품의 본질은 무엇인가? 혹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혹은 핸드폰이란 무엇인가? 데브옵스는 무엇인가? SRE는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건데 사실 저는 그 애플의 프로덕트 중에 이 에어팟만큼 진짜 흥미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의 사상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무선 이어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선일까요? 아니면 이어폰일까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회사들이 무선 이어폰을 만들 때는 무선에 좀 집중해서 만들었어요. 뭔가 선이 없는 형태 혹은 동그란 형태로 귀에 그냥 꽂는다든지 뭐 다 그런 모양이었는데 애플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견해지만 무선 이어폰도 결국은 이어폰이다. 그러니까 무선보다도 결국은 이어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어폰의 어떤 본질, 형태 이런 것들을 살려서 무선 이어폰을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할까? 저 콩나물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선만 없애는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 무선 이어폰의 본질을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저런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근원에 대한 고민은 어떤 삶의 깊이를 추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스티브 잡스의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Think Different이죠. 다르게 생각하라인데요. 이거는 이제 애플에서 광고했던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Abo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네, 방금 보셨던 광고는 사실 따로 이 문장을 작성한 건 아니고요. 미국 소설가의 온 더 로드, 잭 캐루악의 온 더 로드라는 작품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해서 만든 광고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맞지 않는 사람들, 반항아들, 말썽꾸러기들 혹은 이제 사회 부적응자들 혹은 뭐 이제 사물을 다르게 보는 자들에 대해서 처음에 쭉 얘기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이는 그들을 미친 사람으로 보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천재로 본다. 왜? 자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친 자들이야말로 바로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즉 조금 뭐 유별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또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문구 같은 경우에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다룬 영화의 맨 마지막 대사이기도 한데요. 이 안에 나오는 영상 그 인물들이 굉장히 뭐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밥 딜런, 마틴 루터 킹, 존 레논, 토머스 에디슨, 무하마드 알리, 마하트마 간디, 알프레드 히치콕, 피카소, 뭐 영화 감독도 있고, 뭐 미술가, 예술가도 있고, 사회 운동가 혹은 연구하는 사람, 뭐 음악하는 사람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에 굉장히 뛰어난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인 정신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PCB라고 하죠. 이 안에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쁘게 디자인하라고 했대요. 뭐 엔지니어가 이거 뭐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데 왜 이거를 예쁘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비록 그것이 케이스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가능한 한 아름다워야 한다 하면서 위대한 목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장롱 뒷면에 형편없는 나무를 쓰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만큼 얼마나 스티브 잡스가 그런 장인 정신을 갖고 프로덕트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미켈란젤로의 일화와 조금 닮아 있는데요. 천지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가 벽화를 그리고 있는 중에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넌 누가 안다고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그리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미켈란젤로가 내가 알지 라고 답했다고 해요. 이거야말로 뭐 장인 정신을 잘 표현한 어떤 일화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 장인 정신의 장인은 크래프트맨십이죠. 이 크래프트는 공예예요. 특히 이제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이라든지 뭐 예술과 공예는 늘 같이
이제 쓰이는데요. 뭐 every art is craft, every craft is art라고 하는 말이 있죠. But craft seeks perfection, art seeks expression. 즉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공예인데요. 한문으로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한문 저게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장인 공자인데 엔지니어링에 공대 할 때 공과대학 할 때 공자와 같습니다. 그 말은 사실 엔지니어는 사실 기본적으로 장인 정신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충 만들면 그거는 이제 공대 기본적인 공학과는 좀 어긋난다.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라는 걸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깊게 파보려고 해요. 과연 이런 미니멀 디자인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네, 먼저 칸딘스키가 그린 작품을 보겠습니다. 칸딘스키 도대체 이런 그림을 왜 그렸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 회화는 모방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모든 그림은 사실 저희가 어디 바깥에 세상에서 보고 그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건 세상에 있는 거를 따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방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그려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추상적인 이런 뭐 동그라미라든지 네모 세상에 없는 것들을 그려야만 이것이 진짜 창조다. 이것이 진짜 그림 순수 회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네, 카지미르 말레비치라고 하는 작가예요. 러시아 작가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1915년에 블랙 스퀘어라고 하는 작품을 냈는데요. 제로 포인트 오브 페인팅, 그러니까 철저한 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궁극적인 걸 그리려면 형태도 없고 색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네모난 것만 그리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진짜 회화다. 순수 회화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인 거죠.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참고로 가격이 거의 약 1조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죠.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떤 그림만 혹은 외부로 나와 있는 어떤 그래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철학적인 게 어떤 게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금액이 작품의 가격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네, 이 다 없애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사물의 본질만 남기는 것을 추구하는 건데요. 왜 철학에서도 이제 본질을 찾기 위해서 뭔가 집중했죠. 철학과도 굉장히 닮은 사상인데요. 이런 사상은 제자인 엘 리시츠키의 구성주의로 연결을 했었고 또 데스틸 운동으로 이제 확대되고 추후에 이제 바우하우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데스틸 같은 경우에 이제 몬드리안이 유명하죠. 저런 그림이 왜 나왔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크 로스코의 그림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마크 로스코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작가라고 합니다. 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사물의 본질만 남기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사실 미니멀리즘인데요. 애플 디자인 같은 경우에 조나단 아이브, 네, 애플 수석 디자이너, 지금은 이제 회사를 나갔죠. 이 사람을 떠올리죠. 이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제품은 저희가 다 한번 봤고 했던 제품들이고 굉장히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디자인했던 건데요. 사실 이 사람보다 더 제가 좋아하고 좀 더 이제 그 하이 레벨의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보시면 왼쪽이 그 사람이 만든 거, 오른쪽이 이제 조나단 아이브가 만든 것들인데 굉장히 닮았죠. 왼쪽은 그 사람이 만든 거, 오른쪽은 애플의 맥 프로, 왼쪽은 스피커, 오른쪽은 아이맥. 굉장히 닮았어요. 약 보시면
20년 전, 50년 전, 40년 전, 40년 전에 디자인한 건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촌스럽지 않을 그런 디자인들이었고 이것들이 지금의 어떤 프로덕트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디자인한 사람은 디자이너의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디터람스입니다. 네, 디터람스는 less is more, 즉 적게 본질이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한다, 더 많은 의미를 담는다, 뭐 이런 것들로 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런 디자인들을 남겼습니다. 이게 1960년도 디자인이라고 하면 지금 봐도 진짜 너무 세련됐죠. 이것도 60년대의 디자인인데요. 네, 다 너무 멋진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철학을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면 예술, 뭐 디자인 혹은 예술, 역사 이런 것들과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학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인데요. 패션에 대해서 이 창의성과 관련돼서 이제 연결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더 나아가서 이제 좀 결론을 내야 되니까 나를 이제 제품으로 봤을 때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나란 제품을 만들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패션계에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기술 회사로 치면 CTO 혹은 뭐 디자인으로 보면 CDO, Chief 뭐 디자인 오피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톰 포드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도 이제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다가 현재 이제 자기의 이제 브랜드를 차려서 이제 톰 포드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유명합니다. 수트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 밖에도 뭐 알렉산더 왕도 한 번 정도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다가 이 사람 역시 그 이후에 자신만의 브랜드를 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하면 자기 브랜드를 내죠. 그만큼 패션 업계에서는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3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구찌의 알레산드로 미켈레, 두 번째로 발렌시아가의 뎀나스 바살리아, 루이비통의 버질 아블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른쪽에 2명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생이에요. 굉장히 어리죠. 네, 먼저 구찌의 알레산드로 미켈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도 이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구찌에서 무명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13년 정도 무명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2015년도에 취임한 CEO 마르코 비자니가 이 사람을 좀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알레산드로 미켈레 아파트에서 1시간 정도 커피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한창 커피를 마시며 간담회를 했는데 무려 3시간을 했다고 해요. 구찌에 대한 어떤 철학이란 이런 것들이 잘 통해서 네, 그 이후에 이미 구찌는 다 망해가고 있으니 네 맘대로 한번 구찌를 해봐라 라고 하며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알레산드로 미켈레를 임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찌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메이저 럭셔리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데리고 와서 임명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 뒤엎고 네, 무명 디자이너였던 알레산드로 미켈레를 파격적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구찌의 매출이 굉장히 상승을 해요. 그만큼 이제 그 한 사람의 안목이 회사를 살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마 이 디자인들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자수죠.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처음에 이제 구찌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고 만든 작품들인데요. 만든 옷들인데 이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구찌가 이 자수 프린트를 시작해서 옷을 만드니까 주변의 럭셔리 브랜드 혹은 뭐 패스트 의류 업계 뭐 짝퉁 시장 뭐 누구 할 거 없이 모든 전 세계에서 다 이제 자수를 이제 통해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데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이런 그 디자인의 영감을 얻은 것이 바로 길거리라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피렌체의 벽에 있는 저런 그림을 보고 이제 옷을
만들거나 혹은 벽에 붙어 있는 나비, 로마네요. 이건 로마의 이제 야외에 있는 저 나비를 보고 디자인을 한다거나 혹은 저렇게 뱀 모양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거나 혹은 문고리를 보면서 저런 벨트를 만든다거나 혹은 저런 벌 모양의 어떤 문양을 보고 옷이라든지 혹은 뭐 신발 혹은 뭐 청바지에 저런 벌 모양의 자수를 한다든지 혹은 엘튼 존이 친구래요. 근데 그 엘튼 존의 고양이를 보고 저렇게 옷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제품들을 만드는데요. 이게 왜 재밌냐면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사실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골동품을 수집하는 수집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런 디자인이 나왔겠죠. 그리고 저런 로마의 어떤 피렌체라든지 이런 데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디자인을 했겠죠. 혹은 보시면 요건 그분이 이제 사는 집이에요. 옛날 고성을 리모델링해서 이런 데서 산대요. 당연히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서 이게 이제 그 집무실인데요. 굉장히 뭐 완전 뭐 옛날 르네상스 시대에 볼 법한 그런 이런 곳에서 만들기 때문에 저런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즉 개인의 경험이 결국은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이제 결국 프로덕트까지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완성이 되려면 이 사람이 겪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이제 그 듣는 분들도 그렇고 본인들의 어떤 경험들이 계속 쌓여서 이제 내가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내가 어떤 내가 되고 싶은가,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되는가. 나는 단순히 기술과 도덕성만 갖춘 사람이 될 것이냐, 혹은 이거 외에도 뭐 디자인이라든지 비즈니스 혹은 패션 혹은 뭐 아트, 음악 이런 것들을 다 잘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나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개인의 경험들이 쌓여서 나를 정의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그 사람은 뎀나스 바살리아입니다. 베트멍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2014년도에. 이 베트멍은 프렌치인데요. 한국말로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브랜드 이름이 옷인 거죠. 네, 뭐 되게 특이하죠. 네, 이분은 이제 오버핏을 만드는 걸로 유명해요. 이렇게 손이 길어가지고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도대체 이런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지? 뭐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도대체 이런 옷을 왜 만드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입는 이유가 기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은 실용성을 추구하려고, 혹은 어떤 사람은 멋을 추구하려고. 즉 옷을 입는 이유는 사람들이 뭐 단순히 예전처럼 방한을 위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브랜드를 입는 사람은 개성을 표현하는 사람, 혹은 나는 힙스터다, 이런 힙함을 표현하는 사람, 혹은 멋을 내는 사람들 많이 뭐 자기의 브랜드를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왜 옷을 입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는데 굉장히 재밌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이제 발렌시아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됩니다. 아까 봤던 알렉산더 왕을 이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는데요. 아마 다들 길거리 가시다가 이런 비슷한 신발, 양말 모양의 신발을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네, 신발과 양말을 결합시킬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 했는데, 또 하나 한 게 이제 트리플 S, 엄청 약간 좀 신발이 크고 투박해요. 되게 못생긴 신발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글리 슈즈를 유행시킨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구찌든 뭐 루이비통이든 뭐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너나 할 것이 더 못생긴 어글리 슈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저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옷이라든지 혹은 신발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재창조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디자인을 발산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사람은 버질 아블로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건축학 전공이에요. 패션에 대해 공부해 본 적도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만든 오프 화이트 브랜드가 있는데 이 로고 같은 경우에도 건축가인 미스 반 데어로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사람의 주의를 끌다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오른쪽으로 이제 로고를 리브랜딩 했어요. 네. 그 외에도 이 사람은 DJ도 해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되게 특이하죠. 건축을 하고 DJ를 하는데 실제 패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지만 패션 쪽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신발로 유명하죠. 나이키와 콜라보레이션한 신발인데 요거를 보면 이제 뭐 제 신발에 에어면 에어를 단다거나 저렇게 이제 기존의 것들을 좀 재구성해서 다른 어떤 오브제로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는데 약간 이 사람을 보면 마르셀 뒤샹이 좀 떠올라요. 뭐 변기에다가 이제 왜 낙서 써놓고 이건 예술 작품이다 한 것처럼 어떤 사물에 대해서 다른 시각 가지고 이렇게 어떤 새로운 걸 재창조할 때의 느낌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옷들을 지나가시면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네, 혹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역사적인 걸 해내요. 바로 2018년도 3월에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남자 그 맨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역사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루이비통 사상 첫 흑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사실 이 사람이 만든 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간 좀 스트릿 패션 쪽이에요. 근데 스트릿 패션인데 굉장히 하이엔드 중에서도 굉장히 럭셔리 하이엔드 브랜드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루이비통에 처음 와서 굉장히 젊게 만들어 놓습니다. 왼쪽에 조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디 스트리트 브랜드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조끼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디자인한다거나 오른쪽에 저런 그 무지개의 색깔을 가지고 패션 쇼장을 이렇게 구성한다거나 혹은 뉴욕의 어떤 그 루이비통 샵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꾼다거나 오른쪽에 이제 하라주쿠 역에 저런 오브제를 설치한다거나 혹은 요거 같은 경우는 시카고의 레지던시인데요.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디자인하거나 초록색으로 디자인하거나 비버리 힐즈에는 뭐 다음과 같이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하게 루이비통을 이제 새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비닐 형태의 가방, 네, 홀로그램 형태, 홀로그램 프레임의 형태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이케아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왜 개인적으로 더 흥미롭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figure of speech 혹은 뭐 쿼터스 해서 이 사람은 보면 본인의 어떤 거에 이렇게 양쪽에 콤마를 찍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마치 this is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처럼 약간 아까 봤던 그런 본질을 찾는 철학적인 생각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거는 전시에서 이제 걸어놨던 건데 question everything 이것도 약간 아까 그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나죠. 질문은 모든 곳에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정해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본질은 무엇일까? 어떤 사물에 대한 본질을 정의해서 이렇게 제품에 그냥 박아버리는데요. 예를 들면 스카프는 스카프다. 이렇게 네, 굉장히 뻔뻔하게 스카프 해서 이렇게 네, 프린트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for walking 이거는 걷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렇게 굉장히 신선하죠. 네. 혹은 이거는 그 할로윈 때 이렇게 네, 홈페이지를 구성하기도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엔 이케아와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네. 혹은 뻔뻔하게 이제 빨간색에 저렇게 블루라고 이제 정의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그 강의를 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한테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하버드에서 강의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 What is your signature? 너의 시그니처는 뭔데? 하면서 이제 뭐 insert yourself here. 즉 이제 너 자신을 정의해봐. 이런 문구를 줬어요. 네, 그 나를 철학적으로 고민해보는 거죠.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정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이제 나의 삶이 되는 거고 나의 철학이 되는 거고 나의 가치로 이어지고 결국은 내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내가 되고 싶은 나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기술과 디자인, 비즈니스 혹은 아트, 패션, 휴머니티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음악이라든지 문화, 여행, 스포츠, 음식 과연 내가 나를 정의할 때 어떤 것들을 잘 조합해서 나라는 사람을 잘 정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네 재료를 잘 골라서 본인이 원하는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